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각종 의혹, 쟁점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진 않지만 헌재에는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집중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 최재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 안내를 받아 피청구인석에 앉습니다.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 겁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이 입장하자 목례를 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평생에 걸친 신념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재판은 서면 확인과 증거 정리, 그리고 채택된 증거 조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건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중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려 했나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을 신문했는데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줬는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러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의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쪽지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대통령은 그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러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헌재는 다음 달 4일과 6일 이진우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 진술의 사실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음모론이 아닌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인데, 국회 측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를 위한 사후 논리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정원의 투개표 점검 결과에서 해킹을 통한 선거인 명부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처음 나온 윤 대통령, 내가 이 사안에 대해 제일 잘 안다며 앞으로도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인들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려는 대리인을 제지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습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에게 여러 지시를 받았던 증인들이 진술하기 어려우니 퇴청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피청구인인 자신을 제외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2차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모레 열리는 4차 변론 기일에는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영상을 띄우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고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오늘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영상을 띄워놓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있다며 나섰습니다.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힘센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느냐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되기 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추종자들을 선동하려고 탄핵 심판에 나온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난하면서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내란의 명백한 증거라며 제시한 국회 측 대리인단.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진입하는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헌재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은 명백한 증거들을 대통령이 외면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불리한 것은 모르쇠로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만을 전도산처럼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에게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도 없이 선동만 하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이 선동 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회 측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윤 대통령은 별도 포토라인 없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탄 채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섰습니다. 변론 시간보다 49분 먼저 도착해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차량 차단기가 올라가자 긴 차량 행렬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파란 호송 차량이 포착되자 지지자들의 함성은 거세집니다. 경호처 소속 SUV 2대가 호송차를 앞장섰고 그 뒤로 8대가 호송차가 가는 길을 호위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8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1시 11분쯤에는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건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예정 시간인 2시보다 49분 빨리 헌재에 도착한 겁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면서 보통 1시간 걸리는 24km 거리를 23분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입장하기까지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먼저 내렸고 경호 차량들도 호송 차량을 에워싸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49분 미리 도착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별도 대기실에서 머물며 변호인단 접견 등 준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은 수영복 대신 붉은 넥타이를 맨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발언 기회 때마다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시작 2분 전 대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머리 스타일의 남색 정장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와 비슷한 차림입니다. 피청구인 책 자리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물고 주변을 살핍니다. 윤 대통령의 맞은편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잠시 손을 올리자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커집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기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려고 하자 변호인단은 거부했지만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두 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가 부여될 때마다
문대행과 눈을 마주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쪽 손바닥을 펴고 강조하는 듯한 동작도 자주 보였습니다. 변호인단 쪽으로 몸을 기울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심판정을 떠나면서는 뒷자리에 변호인단의 등을 두드리는 등 격려 인사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심판정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호를 받았습니다. 교도관뿐만 아니라 경호관이 동행했고 출석과 퇴장 때도 경호차가 앞뒤로 따라붙어 호위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교도관 한 명이 포착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탓에 심판정까지 동행한 겁니다.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도 윤 대통령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 뒤를 지키고 서 있거나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심판정 문 앞에서 주변을 경계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면서 내부에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포착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때와 퇴장 때도 지하 주차장으로만 드나들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최서원 씨가 헌재 앞 호송 차량에서 내려 직접 걸어 들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통령께서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이동할 때도 호송차 주변을 경호 차량 10대가 에워싸며 호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기보다 미결수는 수영복 또는 사복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서원 씨가 헌재 출석 때 패딩 점퍼를 입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결수 수영복을 입고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안팎은 오전부터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경찰은 헌재를 차벽으로 에워싸고 안국역 교차로부터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팻말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 5천여 명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앞으로 진출하거나 도로를 점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집회구역 앞에 대형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설치돼 있는데요. 바로 앞 도로 양쪽에는 함부로 도로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 기동대 버스가 빈틈없이 줄지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진입로부터 인근 사거리까지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배치해 차벽을 세운 겁니다. 헌재 건물을 디귿자로 에워싸는 버스 차벽을 세워 시위대의 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시위대는 헌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했습니다. 후문이 뚫려 시위대의 난입 사태가 일어났던 서부지법 사태보다 대응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헌재 주변에는 기동대 4천여 명이 배치됐고 헬멧과 방패 등 방어 장비도 지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앞두고 경찰관을 폭행한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추가적인 연행이나 체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헌법재판관이 절친한 사이라면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사법부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친밀한 사이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하지 않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문 대행이 사석에서 판결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 모친상에 문 대행이 조문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헌재 압박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 인용이란 답을 이미 정해놓은 듯 대통령 심판만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 헌재 불신을 부추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를 모욕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원래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 출석을 준비했던 윤석열 대통령 앞당겨 오늘 나가겠다 직접 결심했다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이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손인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헌법재판소 전격 출석 배경에는 등판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시점을 당초 설 연휴 이후로 잡았다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3일로 당기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보다도 시점을 당겨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체포된 지지자들이 결심을 당긴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30 청년들이 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이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출석할 때가 됐다고 헌법재판 진행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판단하에 나오신 겁니다. 대통령 구속 이후 대응 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분산된 대응 역량을 헌재 탄핵 심판 쪽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변호인단 진용도 탄핵 심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오겠다고 밝힌 게 어제였는데 저희 리포트 보면 체포된 2030을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그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을 따져보면요. 탄핵 심판 출석이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됐죠. 체포된 후엔 법원에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했지만 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변호인 외에는 가족도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막기 시작했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이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겁니다.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 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이 변론이 빨리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네, 오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1시간 4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 2차 변론 때는 3시간 20분이 걸렸는데요. 지난 기일에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반면 오늘은 원래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간략히 설명하기로 잡은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 했지만요. 국회 소추위원단과 증인신문처럼 공방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요. 윤 대통령이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장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공방 예상이 되긴 합니다. 헌재가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조 전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요. 김 전 장관은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김 전 장관 증인 신문부터 기선 제압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레 법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헌법재판관들을 마주보고 이 심판정 중앙의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할 겁니다. 특히 계엄 포구령 1호를 누가 만들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면서 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앞서 대통령 측은 계엄 포구령도 김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헌재에 답변서를 냈는데요. 대통령 측의 이 주장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도 다음 변론기일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려고 서울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병원에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서울 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그 공수처 관계자들은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공수처 차량이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 진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두 번째 강제 구인 시도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고려해 오늘 오전에는 강제 구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탄핵심판이 끝나자마자 검사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은 지금 그곳에 없다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떠났는데요. 이후 목적지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닌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올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공수처와 강제 구인을 놓고 다시 대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이 머무는 구치소 독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치소에 제안합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벨을 누르면 언제든 달려가도록 대기하겠다는 겁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경호 강화 방안을 서울 구치소 측에 제안합니다. 구속 결정으로 장기간 구치소 생활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을 구치소에 전달합니다. 대통령이 벨을 누르면 대기 중인 경호원이 즉각 달려와 투입되는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실시간으로 대통령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건물에 머무르다 보니 마련한 보안책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경호처는 또 대통령 전담 의료진을 구치소 내부로 투입해 대통령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치소 성격상 밀집도가 높고 위험 요인이 많은 만큼 취약한 내부 경호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시 이동 간의 경호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체 개호 시스템을 강조해온 서울구치소 측이 경호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호 내부 정보를 유출한 간부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조직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란 판단에 섭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다시 교실에 집어넣었다며 김 차장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내부 정보를 유출한 간부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은 채널A에 경호 직원은 보안이 생명이라며 일부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외부에 유출하며 조직을 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영장 집행 시 무기를 사용하라 지시했다거나 경호 차장이 안가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야당 의원이나 언론에 나간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 차장은 내일 국회 특위청문회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복귀를 용인해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학폭은 전학을 보내든지 잘라야지.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차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검찰이 최근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1심 때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증이 이뤄진 뒤에 이 대표가 그 위증범에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항소 이유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를 지낸 김모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한 뒤 이 대표와 친밀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가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국립대 총장 출신 A 씨를 추천했고 A 씨가 이 대표 선거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 이런 인사청탁을 1심 재판부가 누락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 씨의 전화번호를 보내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인사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김 씨 인사청탁 들어주셨나요?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청탁과 무관하게 충분히 임명될 수 있었다며 인사청탁인지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모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결과도 뒤집어야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판결 시기도 중요하죠. 이 당내에서는 3월 중 2심 결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 대표 측 새로운 증인 채택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모레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후 일정을 비우고 재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당내에선 긴장감이 읽힙니다. 최근 2심 재판부가 2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2달 뒤인 3월 중순까지 2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친명계는 반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끝내는 재판은 없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여러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새로운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2심에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인단도 보강했고 새로운 증인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증언할 국토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서일까요? 숨죽여 지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비판 목소리도 나왔고 이 비명계 대선 주자 행보도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운을 뗀 뒤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친명계의 강성 발언도 꼬집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앞으로 주요 국면마다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민주당이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나며 한 총리 정도면 밀당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는데 국민들이 쓸쓸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호남에서부터 강연을 재개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마련한 만찬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가 참석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보로만 파냐, 팥빵도 팔자고 발언한 조홍천 전 의원은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를 강조한 겁니다.
비명계 관계자는 우 의장이 대선 주자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친명계도 주의 깊게 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첫 행정명령으로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모두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두 번째 트럼프 시대가 시작된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감격도 잠시, 트럼프는 취임식 후 지지자들과 취임식 생중계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차려진 책상 앞에 앉아 이른바 서명쇼를 보였습니다. The first item that President Trump is signing is the rescission of 78 Biden-era executive actions. 취임 첫날 트럼프가 선택한 행정명령 1호는 직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성 정체성과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 명령을 폐지했는데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트럼프가 지지자에게 펜을 던지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서명은 백악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세계보건기구 탈퇴, 연방 사형제 부활 등이 줄줄이 결정됐습니다. 특히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불법 이민자 망명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반이민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CBS 보도에 따르면 행정명령과 각서 등 오늘 하루 서명된 것만 200개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즉흥 연설에서 하고 싶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은 완전히 조작됐다며 당시 대선에 불복해 의사당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 1,500명을 사면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전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를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중범죄자까지 포함해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한 겁니다. So this is a big one. We hope they come out tonight, frankly. We're expecting it. 폭동 사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 따라 없던 일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당시 가담자들은 서명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for signing those pardons. And as always, as I've told everybody, remember, the President adheres to his promise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지지자들 대상의 비공식 연설회장에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n 2020, by the way, that election was totally rigged. And I think this was a better speech than the one I made upstairs, okay?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이 형사 피고인이 아닌 박해받은 정치범이라 주장하도록 인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몇 시간 전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해 리즈 체니 전 의원 등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와 함께 그의 가족들도 돌아왔습니다. 일기 때는 장녀 이방카가 실세였는데 이번엔 두 아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트럼프 뒤로 모여있는 가족들. 특히 가장 가까이 선 것은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2017년 첫 집권 때 10살이었던 막내 아들 베런은
2m 넘는 키의 대학생으로 자라 멜라니아 여사의 옆을 지켰습니다. Son named Barron. Has anyone ever heard of him? He knew the youth vote. You know, we won the youth vote. 뉴욕대 1학년에 재학 중인 베런은 대선 기간 트럼프에게 팟캐스트 출연을 조언하는 등 젊은 세대 공략을 도운 바 있습니다. 외신들은 베런이 향후 17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더라도 정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냈던 장녀 이방카 자리를 꿰찬 것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로 이번 취임식 때 트럼프 옆을 지키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감색 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8년 전과 다른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큰 모자 때문에 트럼프와 어색한 입맞춤을 하게 되자 일부러 피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CNN은 프라이버시를 갈구하는 성격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취임식에는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 등 내로라 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 가족들 바로 뒤에 나란히 앉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수용 인원이 약 75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그리고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가족 다음으로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무대 왼쪽 두 번째 줄 자리에 거물급 빅테크 인사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보다 앞자리로 취임식의 상석을 차지한 겁니다. 베이조스가 트럼프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머스크가 대통령 취임사 중 양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등 빅테크 수장들의 자유로운 모습들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가 하도 많다 보니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추쇼우즈 CEO는 맨 끝에 겨우 자리할 정도였습니다. 빅테크 수장들의 등장은 주로 정치인과 내각 인사들이 앞자리에 배치되었던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나 투자 촉진 공약에 대한 IT 업계의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취임식 이후 열린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인사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제는 전직이 된 바이든을 포함해 부시, 클린턴, 오바마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은 여인선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미국 의사당 중앙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아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등장합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나타납니다. George W. Bush, accompanied by Mrs. Laura Bush.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내 미셸 없이 혼자 중앙홀로 걸어 들어옵니다. 오바마는 빌 클린턴과 팔을 맞잡으며 인사를 하고 조지 W. 부시와도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건 미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전직과 현직 간의 전통 세리머니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탄 차가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부부를 맞이합니다. 두 내외는 티타임을 가지며 전통 축하 자리도 이어갔습니다. 취임식 후 트럼프 부부는 헬기를 타고 돌아가는 바이든 부부를 직접 헬기 앞까지 환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남편의 연설이 끝나자 멜라니아 여사가 바이든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파병된 미군 부대 중 주한미군과 가장 먼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 초청 축하 무도회 행사 도중 갑자기 대형 화면에 우리나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보입니다. 무도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상 통화를 시도한 겁니다.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한반도 상황을 물은 트럼프는 김 위원장 때문에 고생한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You know, I'd say that, although I developed a prett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s a tough cookie. 대통령의 취임에 군 통수권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주둔 장병들과 통화를 한 것인데 첫 상대로 주한 미군을 선택한 겁니다.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Welcome back, Mr. President. So we'd be privileged to host you here in Korea soon. You can see firsthand the lethality of our soldiers here.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며 북한과 한국 등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도 불렀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최우선 위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그리고 김정은을 핵파워라고 불렀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를 의미하는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지녔다고 보는 핵능력 보유국임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을 같은 표현으로 부른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만큼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대북 협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날 발언을 비춰볼 때 관광 산업을 빌미로 대북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우리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는 세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살의 이 포로는 파병 사실을 본인도 어머니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0살 북한 소총수 포로. 추가로 공개된 5분 30초 분량의 신문 영상에서 파병 당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А ваша мати знає, де ви перебуваєте? 이게 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거 모릅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정황이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러시아에 와서는 적군이 누군지도 몰랐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실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마청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또 100명이 조금 넘는 북한군이 화물선을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 열차를 이용해 이동했다며 북한군 병력 손실에 대해서는 같이 온 동료 중에서도 많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남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자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는 바서는 우리나라 파이어 서유 얼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파병군에게 정보를 단절시켰다며 한글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에서는 오늘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 인폼네팜이 공개한 영상에서 설원이를 걷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폭격을 당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자, 오늘 하늘은 이 뿌연 수준을 넘어 아예 안 보일 정도였죠.
중국발 미세먼지에 안개 매연까지 겹치면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안개에 갇혀 있습니다. 한 블럭 건너 빌딩이나 바로 뒤 남산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차가운 공기에 파란 하늘을 뽐냈던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도 오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도심이 먼지로 뒤덮이면서 고층 빌딩도 뿌연 안개 속에 가려졌는데요. 난간을 문지르니 매연과 뒤섞인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도 실외 활동이 제한되는데 오늘 서울은 11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안개와 매연까지 더해지면서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겁니다. 해안가와 내륙 주요 도로 CCTV를 보면 50m 앞도 안 보여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며 공기순환을 막았는데 여기에 서쪽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계속 유입되면서 공기 중에 먼지가 쌓여가는 겁니다. 먼지는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환기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심각한 건 초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미세먼지는 금요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동풍이 불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런 날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해조류를 먹는 게 낫다는데요. 이어서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이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텅 비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며 운영을 잠시 멈춘 겁니다. 한강공원 야외 헬스장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부해가지고 외출도 약간 꺼려지는데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속설에 식사 메뉴로 삼겹살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삼겹살이 미세먼지에 좋다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속설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입을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삼겹살이 막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중금속 배출을 돕는 해조류를 먹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 공사장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계엄은 또 뭘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새로 꾸린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비판했습니다. SNS 계엄에 이은 여론조사 계엄이라고요. 유리할 땐 가만히 있더니 불리해지니 문제 삼는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 콕 집어 문제 삼은 조사가 있죠. 네, 바로 이 조사인데요. 1월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던 바로 그 조사입니다. 네,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선관위가 기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정 문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체포영장 불법 논란이란 단서를 붙여서 편향된 답변을 유도했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했는데요. 선관위는 문제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원래 이 민주당 특위가 오늘 저 조사 업체를 찾아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취소했습니다. 이 대신 오늘 첫 회의를 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찍었다고 발표한 다른 여론조사 업체를 들여다본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사기관 압박 행보에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체한다.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강구하자 어쩌자 할 필요 없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유인촌 장관 하면 사실 전원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건 뭡니까? 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에 유인촌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좌파 척결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문화예술계의 좌파 빨갱이들이 준동하고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좌파
좌파 떨거지들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계엄으로 한 방에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금 꼴을 보니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유 장관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거의 이 소설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민주당은 요즘 가짜 정보 잡는다고 팔 걷어붙였는데 이건 근거가 뭘까요? 여당도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인데 어떻게 제보자가 알았냐고요. 도청을 해야만이 양쪽의 대화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제보 내용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사실이다. 천남동 술자리 문제라든지 가짜뉴스 밝혀진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고 안 돼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은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정도 제보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TK에서 뭉쳐요? 네, 매년 열리는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 신년회에 이 대권 잠룡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조기 대권 가능성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대구 경북 모임인데 여러 지역 인사들이 보이네요. 네, 여권 잠룡들이 특히 많이 찾았습니다. 보수세 강한 TK 민심 결양에 서겠죠. 보수 입맛에 맞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이 대한민국 어려운데 좀 화끈하게 못하나? 단디해라. 그러나 교자는 선거 이기는 바탕을 만드는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되고 3개월에 끝나야 될 재판이 질질 끌고 줄줄이 탄핵하고 대구 경북인이 있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근데 정작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 보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려고 미국 워싱턴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하 16도 추위에 취임식은 정작 호텔에서 TV로 봤다고 합니다. 미국 측 인사들과의 회동은 조율 중이라는데요. 여야 모두 잠룡들 더 바빠질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전국이 초미세먼지 비상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데요.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소용이 없고요.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나쁩니다. 대기 정체 속에 서쪽에서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1도, 대전 영하 2도고요. 중부 서해안은 먼지의 안개까지 껴서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남부는 대구 영하 3도, 부산 3도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 내내 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선명한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미 대통령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감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국경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국이 시작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폭풍은 시작됐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